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적 위력의 변동에 의한 판멸 국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생존수단이나 적정 임금이 일반적으로 보장된 사회의 경우 갈등은 존재하더라도 판멸에 이르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적정 임금은 적정 생존수단의 한 형태이죠.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적정 생존수단이 보장되더라도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그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0% 모든 국민들이 만족하는 국가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박정희시대 때 산업화를 통해서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는 업적을 이루었죠. 그렇다 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박정희 시대를 살아간 박정희 정부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 박정희 정부 혹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는 않죠. 그래요. 하지만 적정 생존 수단을 획득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점차 많아져 제도를 유지하는 세력들보다 다수가 되고 그들이 지닌 사회적 위력이 제도를 유지하는 세력이 사회적 위력보다 더 커진다면 정치 영역에 변화가 발생합니다. 즉 국가에 병고가 생깁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형태로 올 수도 있고 외부적인 형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고대 농경 국가에서는 파멸적 국면은 인구 증가 속도와 토지 획득 속도의 불균형 및 불공정한 분배 형식에 의해 파멸적 국면이 진행됨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귀족이 10가구이고 자작농이 90가구로 가정하겠습니다. 귀족의 토지에서 생존수단을 획득하는 소작농과 노예는 예외입니다. 분석의 편을 위해 평균적으로 자제를 3명씩 낳는다고 가정하고 남녀 비율은 동등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들이 사망하여 유산을 물려줄 때 귀족은 15가구가 되고 자작농 가구는 135가구가 됩니다. 그렇죠. 인구가 50%가 증가하였으니 부모 세대와 같이 살려면 토지의 50% 추가 획득이 이루어져야 되며 분배 역시 부모 세대와 같은 비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생산성이 똑같을 때 그래 해야 되는 거죠. 생산성이 일정할 경우 생산성이 50% 증가하면 토지가 그대로라 하더라도 그래요. 부모 세대와 똑같이 살 수 있는 거죠. 자연 조건상 인구에 비례한 토지 획득이 용이하지 않고 분배 역시 동일한 비율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을 지닌 귀족의 경우 사회적 위력이 강하니 늘어나는 인구만큼 여러 수단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자작농은 필연적으로 많은 인구가 빈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일거에 대규모 토지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지겠으나 일반적으로 그러합니다. 권력을 지닌 귀족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자신과 동일한 삶을 살게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목적 달성이 가능할 수도 있죠. 귀족 같은 경우는 생산성이 일정하고 토지가 일정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빈민들은 증가하겠죠. 토지를 잃는 빈민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빈민들이 늘어나고 그들의 동조하는 저소득 인구가 늘어나면 그들이 지닌 위력이 지주귀족들의 힘을 넘어서게 되고 이는 병거에 섬하게 되는데 동학농민운동에서 그러한 과정을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 국가의 경우 고대 농경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와 본질은 같으나 형태가 다릅니다. 우선 위력의 전이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선거제도를 통해 집권 세력이 국민들의 기호에 따라 배치됨으로써 폭력성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한국 국가가 어느 정도 발전하고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폭력성이 많이 감소하였죠. 기업 소유자들의 사회적 위력이 강해지는가 하면
근로자들의 사회적 위력이 강해지기도 하고, 특정 지역 인간들이나 특정 인종의 사회적 위력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마르크스의 경우 사회적 위력의 존재, 위력의 전해의 원리, 새로운 문명의 태동 원리를 몰랐으며 특정 상황을 고정적으로 보는 바람에 오류로 가득한 미래관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본론의 경우 현 시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많은 개념들을 포착하고 있으며 구성도 잘 짜여져 있어 흥미롭긴 하지만 오류로 가득 차 있고 주관적 목적이 강하게 담겨 있는 그림이 권장하기에는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때 자본론을 한번 다시 탐구해봤죠. 집권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빨갱이라는 말이 많았죠. 일정 부분 사실이기도 하죠. 대통령이 글쎄 잘 알지도 못하는 간첩, 대표적인 빨갱이 정국에서 신용복을 가장 존경한다 했으니 그래요.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살펴본 것이겠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신용복을 존경했으니 빨갱이 소리를 듣는 거는 자기 업이겠죠. 그래요. 생각이 바뀌었으면 생각이 바뀌었다 얘기를 하고, 거짓말이었으면 거짓말이었다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너는 빨갱이다, 빨갱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지요. 공적 인물은 그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노동력의 가치는 일정한 양의 생활수단의 가치로 분해된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가치는 이 생활수단의 가치에 따라 변동한다. 즉 이 생활수단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 가치를 이렇게 분석하고 있죠. 풀이하고 있죠. 노동력의 가치의 최후의 한계 또는 최저 한계는 노동력의 보유자인 인간이 자기의 생활 과정을 갱신할 수 있기 위해 매일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품량의 가치에 의해,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가치에 의해 설정된다. 만약 노동력의 가격이 이 최저 한계치까지 떨어진다면 그것은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력이 축된 상태로만 유지되고 발현되기 때문이다. 어떠한 상품의 가치이든 그것은 그 상품을 정상적인 품질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노동력의 가격에 의해 측정된다.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노동력인가 아닌가. 노동력은 일종의 인간의 능력이죠. 활동력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노동력을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하는가? 좀 생각을 해보면 아는 이들은 총명한 이들은 알 수 있겠죠. 꼭 총명하지 않더라도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 같으면 알 수 있어요. 노동력을 거래하지는 않죠. 거래라는 건 뭔가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노동력을 거래한다면 그렇죠. 일종의 인간의 능력을 거래한다면 소유권이 이전돼야 되잖아요. 그럼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요. 없어지나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니 뭔가를 거래는 하고 있죠. 그 뭔가요? 노동을 거래하고 있는 거죠. 노동의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현실을 잘 모르거나 한국의 경우 대기업의 근로자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위력을 과시하며 고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주제의 사실입니다. 생활수단이 임금의 가치를 규정한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의 핵심 요임일 뿐
임금 결정의 전체를 온전히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임금의 크기는 화폐량으로 표시되니 하나의 선으로 표시될 수 있고, 하나의 선은 생활수단의 가치보다 커질 수 있는데, 커질 경우 생활수단의 가치만큼 선을 자르고 남는 부분이 어떠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는지 분석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만일 한국과의 경제가 한국의 IMF 사태처럼 위기에 빠져 모든 기업들이 경영난에 빠질 경우 생활수단의 가치에 의해 임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필수적인 생활수단이라 해야겠죠. 필수적인 생활수단이 제공이 안 되면 제대로 된 활동이 불가능하죠. 그럼 제공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상황은 만들어진 것이기에 끊임없이 변하며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전체 이론을 구성하게 되면 오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굳이 고려할 필요는 없다. 특수한 상황이다. 그 말이죠.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분석을 하고 특수한 상황을 분석하면 되겠죠. 하여간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 국가에서는 가치가 정확히 판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가치가 다른 요인에 의해 왜곡된다면 시장에 왜곡 현상이 발생하면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일정 시간의 활동을 거래하는 거죠. 활동력이 아니라. 현 시대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상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인간은 자발적으로 활동 지출을 거래하여 그렇게 하고 있죠. 스스로 선택하여서. 화폐를 획득하고 생존을 이어갑니다. 즉 인간이 제공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스스로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상품화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이들도 많죠. 그래요. 그건 아니겠죠. 모든 상품에는 당연히 가치가 있고 가격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존재는 소작농이나 노예로 전락했는데 소작농의 경우는 인격의 일부를, 노예는 인격의 전체를 물건처럼 귀족에게 양도한 것에 비하면 활동 지출을 상품화한 것은 문명의 큰 진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 이거를 선생님은 활동 지출을 거래할 수 있게 된 게 인간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인권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야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이는 그래요. 소득이 없어서 노예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과거에 고대에 그랬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근로자가 기업 소유자에게 상품화한 것은 활동 지출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정 시간의 활동을 가리키겠죠. 활동을 제공한다 해서 활동 지출이라고 하는 거죠. 가끔 고대 농경 사회의 개념이 남아있는 기업 소유자들은 인격을 산 것처럼 근로자들을 노예처럼 다루어 무리를 일으키는데 이는 자신이 무엇을 구매한 것인지를 모르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불법이 되는 거죠. 노예처럼 다루면. 그런 것은 정부가 금지시키는 거죠. 또한 근로자들 역시 착각을 하여 활동 지출을 신성하고 대단한 뭔가로 착각하고 있는데 신비화하는 거죠. 그것은 현 시대에서는 가격을 지닌 상품일 따름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활동이 필요 없으면 구매를 안 하겠죠. 요즘은 기계로 많이 대체하잖아요. 또한 상품이기에 그에 대응하는 가격을 지니며 누군가 활동 지출을 제공하면 누군가 그에 대응되는 크기를 지닌 화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품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활동 지출이 제도적으로 상품으로 취급되지 않으면 자립적인 생존이 불가능한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는 양도 불가능한 인격도 생존 수단을 제공하는 인간이 원한다면 형식상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이 고대는 있었죠.
상품이라는 형식이 지배하기 전의 시대는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노예제도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형태의 자본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본은 상품들을 조직화하여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요. 시장에 팔아 이윤을 획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를 만든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들을 구매하겠죠. 그래요. 차를 구매할 수도 있고 구매해서 새로운 상품, 별도의 상품을 만들어 팔아서 이윤을 얻죠. 기업 소유자의 역할은 새로운 상품을 발굴하여 기업을 통해 여러 상품들을 조직화하여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 과정에서 다른 인간들이 활동 지출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전쟁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을 지닌 장군이 자신의 돈으로 군인과 장비를 사서 훈련시키고 조직화하여 다른 군대에 승리하여 얻는 전리품을 통해 번성한다는 논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전쟁 도중 장군과 군인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 내분이 발생하면 전쟁을 치를 수 없고 패하게 됩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치의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고 보이는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물적 토대 및 인적 토대가 결합한 조직체인 기업만 관찰됩니다. 이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것입니다. 기업은 유기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현재 한국에서 1등 기업으로 알려진 삼성전자의 경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자본이면서 동시에 조직체인 기업인데 조직체이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하여 삼성전자와 동일한 기업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많은 신흥국들이 돈이 없어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도 마찬가지겠죠. 한국보다 조직체이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후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러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가들의 목표는 삼성전자와 같은 견고한 조직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을 만들지 못하며 많은 인간들은 세상을 탕진하고 파멸합니다. 대물림 역시 조직체가 유지되기 때문에 현재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런 조직체를 지니고 있다고 하여 시기하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견해입니다. 만일 그러한 견해를 지녔다면 자신이 사업을 하여 쓸만한 기업의 소유자가 되면 된다. 소유자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대물림 하면 되겠죠. 자기 자녀에게. 거대한 은행나무도 시장은 씨앗이었다. 대물림에 대해서 주석이 달려있죠. 사기업의 혈연에 입각한 대물림 현상을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한 이들은 주로 능력을 강조하는데 능력은 어떤 기준에 입각하여 측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예를 들어 대기업을 능력에 입각하여 승계하게 한다면 저마다 자기가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할 것이다. 그렇겠죠. 전 대기업을 가장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이에게 승계하도록 제도를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마다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다 하겠죠. 대기업 소유주가 되는데 졸지에 로또보다 더한 거죠. 또한 능력만으로 기업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개인의 취입을 위해 사기업을 경영할 수도 있다. 즉 의지 역시 중요하다. 기업에 대한 사랑과 기업을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중요하겠죠. 하여간 누가 되건 사회 구성원들은 인정하지 않고 불만을 지닐 것이다. 그렇죠. 능력으로 기업 소유자를 정할 때, 기업 경영자를 정할 때 사회 구성원들은 수긍하기 어렵겠죠. 가족을 단위로 구성된 사회에서는 가족 구성원에게 승계하게 하는 것이 그나마 사회 구성원들이 대체로 수긍할 수 있는 형식이다. 사기업 역시 재산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고 불공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선천적인 질서에 입각해서 승계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일지도 모르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제일 낫다는 것이지요. 그래요. 현대 사회에서 위력의 변동으로 인한 파멸은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위력이 소수의 대자본에게 지속적으로 머물며 대자본가가 불의에 입각한 끝없는 탐욕을 부릴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은 존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장이 일정 정도 성숙하면 정치 제도가 도입되고 근로자들 및 중소규모의 기업 소유자들 역시 사회적 위력을 지니기에 일방적으로 소수의 대기업가에게 위력이 머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업은 영원하지 않죠. 대기업이라 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업이 유지되면 좋죠. 더 발전하면 좋고. 왜 그런가요? 대기업은 그래요.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요. 한국에는 대기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지만 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은 생존수단만으로 근근히 이어가고 불황 시 빈민으로 전락하는데 이 경우 폭동이 일어나 파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대기업에 대해서 대기업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여러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도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죠. 현대차도 물론 있죠. 근데 이러한 기업들이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과 같은 규모가 크고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한 기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수십 년 전에는 일본이 전자제품을 잘 만들었죠. 한국 사람들도 일본 제품을 많이 사용했죠. 고급으로 여겼죠. 대표적인 기업이 소니가 있죠. 하지만 지금은 바뀌었죠. 대기업이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대기업이 유지되고 발전되면서 유지만 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질 좋은 직업을 꾸준히 공급하니까 그래요. 그런 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근로자들에게 위력이 지속적으로 머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인건비가 시장의 가격 결정 원리가 아닌 사회적 위력에 의해 상승함으로 이윤이 발생하는 사회적 조건을 악화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 전체 자본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는 다시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근로자들의 일반적 임금의 전반적 상승과 근로자들의 임금 간 불균형적인 상승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주로 유럽 국가들이 그러하고 후자의 경우도 가능한데 한국이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질이 무척 안 좋은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이라는 특정 근로자 집단의 사회적 위력이 불균형적으로 클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5%인데 특정 근로자 집단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연 8%이고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연 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흔히 일어나죠. 특정 근로자 집단으로 인해 다른 근로자들은 물가에 대응하는 실제 임금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고 세월이 흐를수록 생활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또한 어느 순간 사회적 위력이 강한 근로자 집단이 존재하는 기업은 자국의 투자가 불가능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직업수는 더 이상 늘어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은 한국에서 주로 대기업에 해당하며 대기업은 중간재를 생산하는 협력사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대기업의 투자가 중단되는 순간 협력사들의 투자 역시 중단되기에 사회 전체적으로 직업 수요 증가가 정체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피해자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요. 근로자들에게도 피해가 생기고 근로희망자에게도 피해가 생기잖아요. 특히 청년이겠죠. 이것이 최근 청년 실업률이 높아진 핵심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며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생성된 기원이기도 합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현재까지 한국의 민주정치 제도 도입은 대실패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집회 시위 자유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시장 지배 시대 제도에 역행하는 집회와 시위 혹은 범죄를 동반한 집회 시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자유는 정의에 의해 제한을 받습니다. 정의에 어긋난 자유는 용인될 수 없는데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한 한국 정치 지도자들의 추적 수준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악령의 지배를 당하며 그릇된 제도가 형성되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 가치와 결합하는 활동 지출에는 엄연한 가격이 존재합니다. 동일한 활동 지출을 제공하고 소속된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엄연히 시장 질서의 파괴이며 인권 유린이기도 합니다. 가치 이상의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남의 것을 약탈하는 행위로 불문법상 엄연히 범죄입니다. 사회적 위력으로 임금을 상승시키는 일은 그리고 불법화돼야 되는 거예요. 뭐 협상하고 이런 것은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협상을 하죠. 최저 임금도 협상하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결정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좋다는 거예요. 또 생존이 불가능한 이들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겠죠. 그거는 또 다른 어떤 정부 기능인 거죠.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좋아질 것 같지만. 하지만 불행히도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인간들은 양적 성장, 정의 둘 중 어느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권력을 탐하며 서구의 관념의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도입하면 무조건 한국이 발전하고 국가 기능이 저절로 수행된다고 생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국민들 역시 그리 믿었으니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위에서 마르크스의 오류를 언급하였으니 오류를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적 시대를 구별하는 것은 무엇이 생산되는가가 아니고 어떻게 어떤 노동수단으로 생산되는가라는 것이다. 노동수단은 인간의 노동력 발달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노동의 구속에서 수행하는 사회적 관계의 지표이기도 하다. 경제적 시대를 노동수단으로 구별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글을 쓴 이는 시대를 그래요. 뭐 노동수단과 같은 생산수단으로 구별하지는 않았죠. 삶의 양식으로 구별했죠. 크게 다르죠. 경제적 시대의 구별을 노동수단으로 인지하였는데 이는 오류라고 하겠습니다. 삶의 양식의 변동이 경제적 시대를 구별하는 척도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100년간 자동화 기계나 컴퓨터 등 생산수단의 급속한 발전이 있었으나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삶의 양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한 이후로 생산수단은 급격히 발전하고 있죠. 급격히 변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시대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질 생산수단의 하나인 노동수단이라는 것은 삶의 양식의 필요성에 의해 생성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자본의 한 형태인 기업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다양한 상품들을 조직화하여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수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활동 지출의 가격이 오른다면 당연히 기업 소유자는 이윤의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 활동 지출 양을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일은 한국에서 관찰되죠. 급격하게 노동 인구 급격히 최저임금 올렸더니만 사람을 안 쓰죠. 많이 안 쓰게 됐죠. 이것이 자동화 기기의 발전을 가져오는 한 원인이 됩니다. 자동화 기기 역시 하나의 상품으로 팔아서 이윤을 얻기 위해 개발되고 생산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술적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화 기기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 생산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회적 기술적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면 자동화 기기에 대한 수요가 생산될 경우 자동화 기기가 생산되게 됩니다. 그래요. 고대 농경 국가에서 실제로 그 이후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죠. 고대 농경국가에서 농기구가 생성되고 발전하는 것도 농업이 삶의 양식이 되면서 농기구가 생성되고 발전하는 것이지 농기구가 생성되고 발전한 뒤 농업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구분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렵제 시대, 고대 농경국가 시대, 혼돈의 시대, 시장 지배 시대 네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혼돈 시대는 빼야 되겠죠. 어느 시대나 시대가 바뀔 때는 혼돈의 시대가 있죠. 과도기. 그래서 그 다음 말은 빼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릇된 개념에 입각한 무지한 시대 규정입니다. 현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들은 많죠. 주로 빨갱이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빨갱이에게 전념된 이들 역시 현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겠죠. 빨갱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빨갱이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인류 역사에서 자본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고대 농경국가 시대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자본은 토지였습니다. 그 자본은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고대 농경국가 시대도 자본주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고 나아가 수렵 채집 시대 역시 자본주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현 시대만 자본주의 시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시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현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이는 무지한인 거죠. 미래도 자본주의 시대겠죠. 여기까지로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시장 지배 시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력의 치우침은 국가를 파멸 상태로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 농경국가의 주주 농민 구조보다 더 심각한 것인데 그 이유는 기업을 구성하는 인적 구성원인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는 일체를 이루어야 상품으로 나타나는 생산품이 제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 소유자가 없는 근로자는 존재할 수 없고 근로자 없는 기업 소유자는 경우에 따라 존재할 수 없는 것이 현 시대의 자본의 한 형태인 기업의 본질입니다. 근로자는 기업 소유자가 없으면 결단코 존재할 수가 없죠. 하지만 기업 소유자는 1인 기업일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 따라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빈민으로 전락하고 실업자로 전락하면 사회적 위력의 변동으로 자본은 파괴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위력이 강해 인건비가 시장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적정 임금 이상으로 사회적 위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면 유연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역시 자본이 파괴됩니다. 균형이 깨지는 순간 국가는 쇠퇴기를 길로 향하게 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절대자의 뜻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초월하거라. 그러면 보이리라. 네가 근로자라 해서 근로자의 이익에 입각해서 사회를 바라보지 말고 기업 소유자라 해서 기업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말라. 이렇게 그것을 넘어서서 한번 보아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남은 시간은 태울 금화종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울 금화종지.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자배불명 동자. 그대들은 움직임을 뜻하는 동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동자 이 색견동은 이 동이라는 글자는 동이라는 글자를 풀이해 주는 거죠. 마음 그래요. 줄로 끌어당기는 것을 끌어당겨서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그래요.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죠. 줄이 뜻하는 바가 있겠죠. 제어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뜻 그래요. 즉 제자지 별명야 즉 곧 제어한다라는 글자와 제어한다라는 글자의 다른 이름입니다. 지금 뭘 설명하고 있나요? 마음에서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요. 움직임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어떤 움직임을 일으켜서 어떻게 움직임을 일으켜서 어떤가는 신의 마음 어떤가는 신의 뜻을 드러나게 하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어해서 뭘 제어한다는 말인가?
저에서 어떤 움직임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가 말인가 이 말인 거죠. 늑스작용을 거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키라는 거죠. 혹은 어리작용을 일으켜 늑스작용을 거치라는 얘기겠죠. 그게 제어에 간직된 참뜻이겠죠. 기가 이 분구사지도 그래요. 빠르게 움직임으로써 움직일 수 있다면 줄로 묶어서 빠르게 끌어당겨서 그래요. 움직일 수 있다면 독불가의 순정사 지용어 어찌 그래요. 완벽하게 고요해짐으로써 편안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요. 무슨 말인가요? 순정 정은 어리작용을 일으켜서 늑스작용을 거친 상태라고 했죠. 완벽하게 늑스작용을 거쳐서 어리작용을 일으킨다면 어찌 편안해지지 않겠는가. 그 말은 어찌 이제 어떤 가는 시인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 말인 거죠. 어떤 가는 시인의 마음과 뜻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 뜻이겠죠.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